반갑습니다. 단심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드리는 어르심의 지혜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의 본성을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왜 배신을 하는지, 왜 가까운 사람한테 더 못되게 구는지, 그가 수십 년간 사람을 관찰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이 아니라 돈 앞에서 벌거벗겨진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돈 때문에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어머니와 갈등을 겪었거든요. 가장 가까운 혈육조차 돈 앞에서는 달라지는 걸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에는 돈과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이 유난히 날카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보인다. 나이 50이 넘으면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져야 합니다. 태산 풍파를 다 겪었으니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이 생겼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는 눈이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정이 들었다는 이유로 상대의 본색을 애써 외면합니다. 차마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10년, 20년을 알아온 사람이 설마 나를 이용하겠어?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당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됩니다. 돈 쓰는 습관 딱 하나만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단번에 판별할 수 있습니다. 내 곁에 누구를 두어야 하고 누구를 조용히 내보내야 하는지 쇼펜하우어의 서늘한 지혜가 명쾌한 답을 드릴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품백 든 친구보다 국밥 한 그릇 먼저 사는 친구가 진짜 진국인, 소름 돋는 이유. 돈이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돈이 없어도 먼저 내미는 사람입니다. 60대 후반 박현숙 씨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이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기에 나갔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라 반가웠습니다. 옛날에 짝꿍이었던 애, 체육 시간에 맨날 같은 편이었던 애, 졸업 앨범에서만 보던 이름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으로 눈앞에 나타나니까 울컥하더랍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유난히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었습니다. 60대 중반 이경자 씨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감싸고 나와서 자기 아들이 대기업 어디 다니고 며느리가 어느 집안이고 지난달에 유럽 여행 다녀왔는데 비즈니스석 타고 갔다는 이야기를 쉬지 않고 늘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꺼내려 하면 슬쩍 끊어버리고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렸습니다. 박현숙 씨는 그냥 웃으면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좀 불편했지만 30년 만에 만난 자리니까 괜히 분위기 깨기 싫었거든요. 다른 동창들도 표정이 묘했습니다. 입꼬리는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계산할 때 벌어졌습니다. 밥값이 나오니까 이경자 씨가 갑자기 오늘은 내가 쏠게 이렇게 말하며 핸드백을 뒤적거리더니 나 카드를 안 가져왔네 이러는 겁니다. 그 비싼 가방, 어떻게 봐도 수백만 원은 하는 가방인데 그 안에 카드가 없다고요. 비즈니스석 타고 유럽 다녀온 사람이 국밥값 앞에서 카드가 없다니. 주변에서 눈치를 보는데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김순덕 씨가 슬쩍 일어나더니 카운터에서 전부 계산하고 돌아왔습니다. 김순덕 씨는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옷차림도 소박했고 동창회 내내 크게 자랑할 것도 없이 다른 사람 이야기에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 아직 바특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다 부랴부랴 나온 게 분명했습니다. 박현숙 씨가 순덕아, 네가 왜 내? 하고 말하려는데 김순덕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쏘는 거지 뭘.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확 풀렸습니다.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고 야, 순덕이 진짜 변한 게 없다 하면서 다시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박현숙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이불 속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사람보다 바특 묻은 손으로 조용히 밥값을 계산한 사람이 훨씬 빛났던 거예요.
김순덕 씨한테 전화해서 고맙다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아이고, 뭘. 오랜만에 얼굴 봐서 내가 더 좋았어. 다음에 우리 둘이 따로 만나자. 그 한마디에 박현숙 씨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이구나. 돈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구나. 그걸 그날 확실히 느꼈다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소비와 행복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쓰게 했고 다른 그룹은 다른 사람을 위해 쓰게 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남을 위해 돈을 쓴 그룹에서 행복 호르몬이 훨씬 많이 분비됐고 대인관계 만족도도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이 효과는 더 두드러졌는데 작은 돈이라도 타인을 위해 쓴 사람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하게 낮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 치장에만 돈을 쓴 사람들은 소비 직후에는 만족감을 느끼지만 금방 공허해지면서 만성적인 고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밥값을 먼저 내는 사람은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과의 만남을 돈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명품 가방은 돈 있으면 누구나 삽니다. 백화점에 가서 카드 긁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먼저 손을 내미는 마음. 이건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인격의 영역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쓰는 방식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빠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쓰는 방식으로 판단하라.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 며칠 뒤 박현숙 씨는 김순덕 씨를 따로 만났습니다.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시켜놓고 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현숙 씨가 물었습니다. 순덕아, 그날 왜 네가 다 냈어?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김순덕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야, 30년 만에 만났는데 돈 때문에 분위기 깨지면 안 되잖아. 나는 그냥 우리가 다 웃으면서 헤어졌으면 좋겠었어. 박현숙 씨가 그래도 부담됐을 텐데 하니까 김순덕 씨가 이러는 겁니다. 부담이야 되지. 그런데 있잖아. 돈은 또 벌면 돼.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하고 웃으면서 밥 먹은 그 기분은 돈 주고 못 사거든. 그 말 듣는 순간 박현숙 씨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구나. 통장에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넓은 게 진짜 부자구나.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건 명품 가방이 아니라 이런 친구 한 명이구나. 물론 내 형편도 빠듯한데 남한테 밥 사기가 부담스러울 때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괜찮아요. 돈이 없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됩니다. 오늘 만나서 참 좋았어. 건강해야 한다. 알았지? 이 한마디가 때로는 10만 원짜리 식사보다 사람 마음을 더 든든하게 채워준다는 거. 살면서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진심이 담긴 마음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오래 남는 법이니까요. 두 번째, 단돈 몇천 원으로 사람의 밑바닥, 품격을 증명하는 소름 돋는 행동. 큰 돈 쓸 때는 누구나 폼나게 삽니다. 진짜 그 사람 댐뱀이가 드러나는 건 1,000원, 2,000원짜리 돈을 쓸 때입니다. 60대 초반 정민우 씨 이야기입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 친구 장호진 씨와 함께 외식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바람이 유난히 칼 같았습니다. 코끝이 시리고 귀가 얼얼할 정도였습니다. 식당 앞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를 하시는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는 7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꼼꼼한 손으로 차를 빼주고 계셨는데 장갑은 헤어져서 손가락 끝이 다 보였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고 입에서 하얀 김이 풀풀 나오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몇 시간째 밖에서 서 계신 거예요. 정민우 씨는 감사합니다 하고 차에 타려는데 장호진 씨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더니 그 어르신한테 건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르신, 이 추운 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따뜻한 캔커피라도 한 잔 드세요. 그 어르신 표정이 순간 확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얼어붙은 손으로 돈을 받으시더니 연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별것 아닌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000원 몇 장이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 정민우 씨는 그 순간 장호진 씨 등 뒤로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거든요. 당장 추운 바람 피해서 빨리 차에 타는 게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장우진 씨는 오히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그게 연기가 아니라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정민우 씨는 그날 이후로 장우진 씨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쳐도 절대 등 돌리지 않겠구나. 그 확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실제로 몇 년 뒤 정민우 씨가 건강검진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병원까지 데려다 준 사람이 장우진 씨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 한마디가 정민우 씨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민우 씨가 한 가지 더 인상 깊었던 건 장우진 씨의 눈빛이었다고 합니다. 1,000원을 건넬 때 장우진 씨 눈에는 동정이 아니라 존경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추운 날씨에 몇 시간째 서서 남의 차를 빼주시는 그 노동에 대한 존경. 그 미세한 차이가 중요합니다. 동정은 위에서 아래를 향하지만 존경은 수평입니다. 1,000원이라는 동일한 금액이라도 불쌍해서 주는 1,000원과 고마워서 드리는 1,000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민우 씨가 나중에 장우진 씨한테 물었습니다. 호진아, 너는 왜 그런 걸 자연스럽게 해? 장우진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공사장에서 막노동한 적이 있거든. 겨울에 손이 갈라져서 피가 나는데 아무도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줬어. 그때 어떤 아저씨가 자판기에서 커피 하나 뽑아서 내 손에 쥐어줬거든. 그 캔 커피가 얼마나 따뜻하던지. 그때부터 나도 추운 데서 일하는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쳐. 어린 시절의 작은 따뜻함이 평생의 습관이 된 겁니다. 천이는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행동심리학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서비스직 종사자에게 팁이나 작은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의 심리 구조를 분석한 겁니다. 연구 결과 이런 사람들은 뇌에서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일반인보다 훨씬 발달해 있었습니다. 타임의 수고와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는 능력이 뛰어나서 위기 상황에서도 가까운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반면 이런 작은 선의에 인색한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큰돈 쓰는 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합니다. 결혼식에 축의금 많이 내고 장례식에 부의금 크게 써서 남들 앞에서 체면 세우는 건 계산이 깔린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는 행동. 이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품성이 아니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서 보이는 성품이 곧 그 사람의 전부다. 큰 무대에서의 행동은 연기일 수 있지만 작은 장면에서의 행동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민우 씨가 그날 집에 돌아가서 아내한테 장우진 씨 이야기를 해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 친구 참 좋은 사람이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장우진 씨를 보면서 정민우 씨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지나쳤을 택배기사님한테 수고하세요 한마디 건네게 됐고 편의점 직원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눈 맞추면서 말하게 됐습니다. 사소한 변화지만 그 변화가 쌓이니까 하루하루가 전보다 따뜻해졌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그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살다 보면 매 코가 석자라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걱정부터 밀려오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빠듯한데 남까지 돌볼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 챙기지 못했다고 자책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시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한테 먼저 안녕하세요 한마디 건네보세요. 편의점 직원한테 수고하세요 한마디 해보세요. 그 작은 인사 하나가 당신의 품격을 서서히 높여줄 겁니다. 돈 안 드는 친절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선물이니까요. 세 번째, 나이 60 넘어 이곳에 돈 쓰는 사람은 무조건 곁에 두세요.
나이 들면 지갑을 닫으라는 말,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딱 한 곳만은 아낌없이 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60대 중반 최정재 씨는 평생 남편 뒷바라지에 아이 셋 키우느라 자기 자신한테 돈 한 푼 써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아이들 학비에, 남편 양복에, 시어머니 병원비에 자기 차례는 늘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맑은 옷 한 벌 사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장성하고 남편도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하루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할 게 없고 텔레비전만 멍하니 보다가 하루가 끝나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사는 게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점점 짙어지더니 밤에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병원 한번 가보자 했는데 나이 드니까 원래 그런 거지 뭘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 수채화 교실 안내문을 봤습니다. 수강료가 한 달에 3만 원.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손도 떨리는데 눈도 침침한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면 창피하지 않을까? 별의별 핑계가 다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뭔가에 이끌리듯 발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적고 3만 원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붙잡는 것도 서툴러서 쪽팔렸습니다. 물감을 섞으면 이상한 색이 나왔고 종이 위에 그린 건 꽃인지 얼룩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70대 초반 한영순 씨가 괜찮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석 달만 다녀봐 하면서 웃어줬습니다. 그 한마디에 어깨가 풀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물감 섞는 재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빨강이랑 파랑을 섞으면 보라색이 되고 노랑을 조금 넣으면 또 다른 색이 나오는 게 신기했습니다. 2달이 지나니까 꽃 한 송이를 제법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장미 한 송이를 완성한 날, 최정자 씨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딸한테 보냈더니 딸이 엄마, 이거 엄마가 그린 거야? 진짜 예쁘다 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수채화 교실 사람들이랑 밥도 같이 먹고 미술관 전시회도 같이 다니게 됐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2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 뜨면 한숨부터 나왔는데 요즘은 오늘 뭘 그릴지 생각하면서 눈을 뜹니다. 최정자 씨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10년은 젊어 보인다. 최정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3만 원짜리 수채화가 나를 이렇게 바꿔놓을 줄 몰랐어. 수채화 교실에서 만난 한영순 씨와 최정자 씨는 이후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매주 같이 그림을 그리고 그림 재료를 같이 사러 다니고 서로 그린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영순 씨가 최정자 씨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자야, 나는 70 넘어서 이 교실 들어왔거든. 처음에는 나도 창피했어. 그런데 한 달 다니니까 알겠더라.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젊은 거라고. 그 말이 최정자 씨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최정자 씨의 삶이 바뀐 건 3만 원 때문이 아닙니다. 3만 원을 내고 교실 문을 열었을 때 만난 사람들 때문입니다. 배움에 돈을 쓴다는 건 결국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문을 여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에서 노년층의 소비 패턴과 뇌 건강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쓴 그룹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데 돈을 쓴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배움과 경험에 투자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현저하게 낮았고 삶의 만족도가 3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신경세포 간 연결이 활발해지면서 노화 속도 자체가 느려진다는 겁니다. 비싼 옷을 사서 잠깐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뇌가 활성화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행복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인생도 덩달아 활력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은 불평불만 대신 호기심을 품고 과거에 매달리는 대신 오늘을 산다는 얘기거든요. 아이고, 다 늙었는데 뭘. 이러면서 매일 같은 이야기, 같은 불평만 반복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삶도 덩달아 쪼그라듭니다. 반대로
나 요즘 이거 배우고 있는데 재밌어 하면서 눈빛이 반짝거리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뭔가 시작해보고 싶어지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소유한 가장 위대한 돈은 내면의 풍요다. 외부의 것들은 모두 빼앗길 수 있지만 스스로 가꾼 지성과 교양은 영원히 자기 것이다. 최정자 씨가 수채화를 시작하고 6달이 지났을 때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열었는데 최정자 씨의 장미 그림이 한쪽 벽에 걸렸습니다. 대단한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가 보면 아마 미소를 지을 정도의 소박한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정자 씨한테는 인생 최초의 전시회였습니다. 남편이 전시회에 왔습니다.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거 꽃 같다. 최정자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꽃을 그렸으니까 꽃 같은 거지 뭘. 그런데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 당신이 꽃 같다고. 평생 로맨틱이라고 모르던 사람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최정자 씨가 그 자리에서 펑 울었습니다. 3만 원짜리 수채화 교실이 가져다 준 건 그림 실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게 해준 겁니다. 나이 들어서 뭘 새로 배우냐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아프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젊은 사람들 틈에 끼면 주눅들 것 같고 혹시 패 끼치지는 않을까 걱정되고 남들이 저 나이에 뭘 한다고 할까봐 신경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늙어간다는 건 시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깊게 물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가을 단풍이 봄꽃보다 질 때가 있잖아요. 당신 안에는 아직 피어나지 않은 수많은 꽃봉오리가 숨어 있습니다. 3만 원이면 됩니다. 그 작은 돈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어요. 꼭 수채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서예, 사진, 노래, 요리, 컴퓨터, 요가,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뭘 배우느냐가 아니라 배우겠다는 마음을 먹느냐입니다. 그 마음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당장 동네 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당신의 두 번째 봄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자식보다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지갑을 여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이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돈 쓰는 걸 가장 아까워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배우자입니다. 70대 초반 이종배 씨 이야기입니다. 평생 한 번도 사치를 부려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 다니면서 번 돈은 전부 아이 셋 학비에 들어갔고 은퇴 후에는 용돈도 거의 쓰지 않으면서 자식들 결혼자금 보태주느라 통장이 바닥났습니다. 자기 옷은 10년 된 점퍼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점퍼 지퍼가 고장나도 새로 사지 않고 실로 꿰매서 입었습니다. 그런 이종배 씨한테 딱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아내 송영자 씨가 좋아하는 호떡을 꼭 2개 사들고 왔습니다. 한 개에 1,000원짜리 호떡입니다.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매번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허리가 아파도 시장만 가면 호떡을 잊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송영자 씨는 별 가문이 없었습니다. 또 호떡이야? 이러면서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2달, 반년, 1년.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호떡은 변함없이 왔습니다. 여름에는 호떡 대신 팥빙수를 사왔고 겨울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호떡을 사왔습니다. 언제나 2개. 하나는 아내 것, 하나는 아내가 반 잘라서 자기한테 주는 것. 송영자 씨가 어느 날 딸한테 전화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나 싶었는데 요즘 시장 갈 때마다 호떡 사오는 거 보면 괜히 코끝이 찡하더라.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가 호떡을 왜 매번 사와? 송영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내가 예전에 뭐 좋아하느냐고 물으니까 호떡이라고 딱 한 번 말한 적이 있거든. 그걸 기억하고 있었나 봐. 50년 가까이 같이 살면서 로맨틱한 말 한마디 못하는 무뚝뚝한 남편이 1,000원짜리 호떡 2개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하는 사람이 시장 갈 때마다 호떡을 잊지 않는 것으로 50년의 마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미국 가족심리학 전문 연구기관에서
노년기 부부 1000쌍 이상을 대상으로 대규모 추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 뭔지 분석한 결과 자식의 성공도 아니고 재산 규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배우자와의 일상적인 긍정적 상호작용이었습니다. 거창한 여행이나 비싼 선물이 아니라 아침에 눈 뜨면 잘 잤어? 하는 한마디. 시장에서 상대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오는 작은 행동. 이런 것들이 쌓여서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특히 배우자의 작은 기쁨을 위해 소소한 소비를 아끼지 않는 부부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았고 평균 수명도 더 길었습니다. 자식은 크면 떠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결혼하고 제 가정을 꾸리면 부모 곁에 매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주한테 용돈 주고 아들한테 보태주고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돈 쓰는 건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 아플 때 밥 차려줄 사람, 밤에 잠 안 올 때 옆에 누워 있어줄 사람은 결국 배우자 한 명뿐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돈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라면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하죠. 손주 용돈, 자식집 보태기, 며느리 생일 선물, 다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식한테 100만 원을 쓰면서 정작 옆에 있는 배우자한테는 10,000원도 아까워한다면 그건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나이 들어서 진짜 외로운 순간은 자식이 안 올 때가 아닙니다. 바로 옆에 누워있는 사람과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 밤이 진짜 외로운 겁니다. 자식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면 효자 소리 듣지만 배우자는 매일 아침 내 얼굴을 보는 사람입니다. 매일 보는 그 사람한테 정성을 쏟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돈 쓰는 우선순위가 자식이 아니라 배우자가 먼저인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다. 먼 곳의 친절은 연기일 수 있으나 가까운 곳의 친절은 영혼에서 나온다. 오랜 세월 같이 살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 뒤엉켜서 배우자 얼굴만 봐도 짜증부터 나는 날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 리모컨 독점하는 버릇, 말끝마다 잔소리.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큰 벽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상처 주고받은 세월이 길어서 먼저 다가가기가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이종배 씨 이야기에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어느 날 시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님, 왜 매번 시장 가실 때마다 어머님 호떡을 사오세요? 이종배 씨가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젊을 때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어. 젊었을 때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저녁에 호떡 하나 사줄 형편도 안 됐거든. 이제야 그때 못 해준 걸 하는 거야. 며느리가 그 말 듣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오늘 퇴근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빵 하나만 사올 수 있어? 남편이 당황하면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보고 배웠어. 사랑하는 방법은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1,000원짜리 호떡 하나로, 퇴근길 빵 한 개로 소리 없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녁 용기 한 스푼만 내보세요. 시장에서 상대가 좋아하는 간식거리 하나 사들고 들어가 보세요. 호떡이든 붕어빵이든 단팥빵이든 뭐든 좋습니다.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응, 사왔어 한마디면 돼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데 그리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000원짜리 호떡 2개면 충분합니다. 아무 말 않고 건네는 그 호떡 하나에 미안했어, 고마워, 사랑해 라는 말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말로 못하는 마음은 행동으로 전하면 됩니다. 당신의 배우자도 분명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먼저 한 발짝 다가오는 그 순간을요. 자, 여기까지 4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밥평 묻은 손으로 밥값을 치르는 김순덕 씨, 꽁꽁언 손의 어르신한테 1,000원을 건네는 장우진 씨, 3만 원짜리 수채화에서 인생의 봄을 찾은 최정자 씨, 1,000원짜리 호떡으로 50년의 사랑을 말하는 이종배 씨.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입니다. 돈을 쓸 때 계산기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곁에 두면 인생이 따뜻해지는 사람들의 돈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당신은 참으로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는 법이거든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당신의 피 같은 돈과 소중한 감정을 조용히 아주 교묘하게 갉아먹는 사람들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거든요. 이 뒷부분을 모르고 지나가시면 솔직히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의미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앞에서 좋은 사람 알아보는 눈을 길었다면 이제는 위험한 사람을 걸러내는 눈을 길러야 하니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5번째 이야기부터는 소름이 돋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을 아는 자만이 그림자를 정확히 볼 수 있다. 앞에서 빛을 충분히 보셨으니 이제 그림자를 볼 준비가 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5번째, 10년직이라도 당장 손절해야 할 최악의 계산충 특징. 아끼는 것과 인색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둘을 구분 못하면 평생 호구로 살게 됩니다. 60대 중반 한정희 씨 이야기입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만나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산에 가고 내려와서 막걸리 한잔 하는 게 소소한 낙이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바쁜 시절에는 이런 모임이 유일한 숨구멍이었어요. 산에서 땀 뻘뻘 흘리고 내려와서 파전에 막걸리 한 잔 걸치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유독 한 명, 60대 후반 윤미경 씨가 있었습니다. 윤미경 씨는 산에 오를 때는 누구보다 활발했습니다. 웃음소리도 크고 뒤처지는 사람한테 힘내 하면서 격려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띄웠습니다. 같이 있으면 확실히 즐거운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산을 내려온 뒤였습니다. 막걸리집에서 자리가 끝날 때쯤이면 어김없이 화장실에 가거나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딱 계산할 타이밍에 자리를 비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번 반복되니까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산이 끝난 뒤에야 슬쩍 자리로 돌아와서 어머, 내가 내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한정희 씨가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한두 번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석 달, 6달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어쩌다 윤미경 씨가 자기 차례가 되면 오늘은 간단하게 먹자 하면서 메뉴판에서 가장 싼 것만 시키자고 했습니다. 다른 때는 갈비탕에 전에 술까지 시키면서요. 나중에는 단톡방에 1원 단위까지 정산해서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안 먹은 메뉴 값은 빼달라는 겁니다. 막걸리 안 마셨으니까 막걸리 값은 빼달라고요. 한정희 씨 속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10년을 알았는데 막걸리 한 잔 값이 아까운 거야? 정이 떨어지더랍니다. 그런데 정작 한정희 씨를 더 힘들게 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윤미경 씨가 다른 모임에서는 꽤 잘 쓴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어디 봉사단체 모임에서는 회비도 많이 내고 뒤풀이 때 통 크게 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잘 쓰면서 등산 모임에서만 유독 그런 거였습니다. 한정희 씨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우리가 돈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그 깨달음이 밥값보다 훨씬 씁쓸했습니다. 한정희 씨한테 가장 상처가 됐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산을 오르면서 나눴던 이야기들, 정상에서 함께 먹었던 김밥, 힘든 오르막에서 서로 끌어줬던 손, 그 모든 기억들이 결국 막걸리 한 잔 값보다 가치 없는 거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볐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그 깨달음이 나이 60이 넘어서 찾아오니까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정희 씨는 윤미경 씨를 악인으로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쩌면 윤미경 씨도 어린 시절부터 돈에 대한 불안이 깊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난했던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돈을 쓰는 게 공포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내 마음을 계속 내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무임승차자의 심리 구조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타인의 호의에 기생하면서
자기 돈은 절대 쓰지 않는 사람들의 내면을 분석했더니 이들은 절약 정신이 투철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예성 인격 성향.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자기 이득을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는 공감 결여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베풀면 고맙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끼는 건 나한테 쓰는 걸 줄이는 겁니다. 커피값 아끼고 택시 대신 버스 타고 아이스크림 안 사 먹고 이건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인색한 건 남한테 마땅히 써야 할 것을 안 쓰는 겁니다. 10년을 같이 산에 다닌 사람한테 막걸리 한 잔 사주는 걸 아까워하는 건 절약이 아니라 인색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혼자 밥 먹을 때 김치찌개 대신 라면을 끓여 먹는 건 절약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멀리서 나를 보러 왔는데 오늘 라면 먹자 하면서 식비를 아끼는 건 인색입니다. 나한테 아끼는 건 지혜고 남한테 아끼는 건 무례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수백 번을 강조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계산할 때마다 뒤로 쏙 빠지는 사람은 돈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관신이라는 사람이 돈을 쓸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가심 아프지만 그게 진실이에요.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모래성과 같아서 내가 베푸는 걸 멈추는 순간 산산조각이 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인색한 자의 금고에는 돈이 쌓이지만 그의 영혼에는 먼지만 쌓인다. 그는 살아있으되 이미 빈 껍데기와 다름없다. 한정희 씨 이야기에 후일담이 있습니다. 결국 한정희 씨는 등산 동호회 총무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좀 쉴게. 한 달만 빠질게. 그런데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됐습니다. 윤미경 씨한테서 단톡방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정희야, 요즘 왜 안 나와? 다들 보고 싶어해. 한정희 씨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밥값 낼 사람이 빠져서 아쉬운 거겠지. 그래도 한정희 씨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윤미경 씨를 미워하기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한테든 베풀되 되돌아오지 않는 호의는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고요. 석 달 쉬고 나서 한정희 씨는 요리교실에 새로 등록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번갈아 가면서 자연스럽게 개선했습니다. 아, 이게 정상적인 인간관계구나. 그제서야 느꼈다는 겁니다. 오랜 정 때문에 얼굴 붉히기 싫어서 이런 사람 끊어내지 못하고 소가리만 하셨을 겁니다. 모임 빠지자니 다른 사람들 눈치 보이고 직접 말하자니 싸움 날 것 같고 그냥 참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참으로 마음 여린 분이십니다. 하지만 나를 호구로 보는 사람을 끊어내는 건 매정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진짜 아껴주는 사람들한테 내어줄 빈자리를 만드는 아주 용기 있고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6번째, 돈 낼 때 이 표정 짓는 사람은 절대 곁에 두지 마세요. 돈 쓸 때 얼굴이 일그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순간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70대 초반 김복순 씨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 60대 후반 강선희 씨와 식당에 갔습니다. 둘이 오랜만에 만나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약속을 잡은 자리였습니다. 김복순 씨가 일주일 전부터 기대하고 있었을 정도로 반가운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밥이 나오기도 전에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강선희 씨가 물이 늦게 나왔다고 직원한테 반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물 좀 빨리 가져와. 손님이 왔는데 물도 안 주고 뭐 하는 거야? 직원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죄송하다며 급히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찬이 적다고 또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게 반찬이야? 콩나물이 다야? 다른 데 가면 반찬이 10가지도 넘는데? 김복순 씨는 너무 민망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옆 테이블 부부가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소곤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자리니까 꼭 참고 있었는데 계산할 때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강선희 씨가 카드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돈 내고 먹는 건데 서비스가 있다위야? 다시는 안 와. 사장 굴러. 돈 몇만 원을 내면서 마치 이 식당 전체를
자기가 산 것처럼 구는 거예요.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직원 눈가가 빨개지는 게 보였습니다. 김복순 씨는 그날 식당을 나오면서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밥을 못 먹겠다. 김복순 씨가 나중에 공통지인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강선희 씨가 원래 이러지는 않았다고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성격이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집에서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자식들한테도 대접 못 받으니까 그 분노가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오는 거라고요. 딱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다고 무고한 사람을 짓밟는 걸 옆에서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복순 씨가 그날 식당을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저 사람과 30년을 알고 지냈는데 이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나? 아니면 보고도 모른 척 했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작은 조짐은 전부터 있었습니다. 택시 탈 때 기사님한테 반말하는 것, 마트에서 계산원한테 짜증내는 것, 배달 온 사람한테 문 앞에 놓으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 그때마다 김복순 씨는 원래 성격이 좀 급해서 그래 하면서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급한 성격이 아니라 본성이었던 겁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태도는 그 사람의 가장 솔직한 자화상이라는 것. 김복순 씨가 70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깨달은 것만으로도 나머지 인생이 달라지니까요. 미국 버클리 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팀에서 소비 상황에서의 권력 행동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서비스직 종사자를 하대하고 돈으로 갑질하는 사람들의 심리 기저를 파헤쳤더니 이들은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심각한 열등감과 통제력 상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한테 놀리고 가정에서 배우자한테 무시당하고 자식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우위에 설 수 있는 순간이 돈을 낼 때였던 겁니다. 현실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돈을 쓰는 순간에 임시적으로 해소하려는 병리적 보상 심리였습니다. 돈은 가치를 교환하는 도구일 뿐 사람의 계급을 나누는 무기가 아닙니다. 돈을 내밀면서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사람은 내면이 텅 비어있고 자격지심으로 가득 찬 겁니다. 지금은 그 화살이 식당 직원을 향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그 칼날이 당신을 향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오늘 직원한테 하는 말투가 매일 당신한테 향합니다. 인간의 본성이란 그런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본성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약한 자에게 거만한 자는 강한 자 앞에서 비굴해진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추악한 본성이다. 김복순 씨가 나중에 오랜 시간 생각했다고 합니다. 강선희 씨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남편 사업 실패 후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답니다. 강선희 씨도 자기 나름대로 상처가 깊었을 겁니다.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으니까 돈을 낼 때만큼이라도 자기가 대우받고 싶었던 거겠죠? 사정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 사람을 악마로 몰아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김복순 씨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함께 밥을 먹지는 않을 거야.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나는 거리를 둘 거야. 미워하지 않되 가까이 두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어른의 선택입니다. 살다 보면 몸이 아프거나 일이 꼬여서 나도 모르게 예민해져 남한테 가시돋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강선희 씨도 나름의 상처가 있었겠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진짜 어른의 품격은 돈다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타인을 향한 따뜻한 눈빛. 그게 품격의 완성이에요. 내가 힘들수록 남한테 더 따뜻해질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7번째. 입만 열면 돈 거리는 사람들의 소름 돋는 진짜 속마음. 모임에 나가면 유난히 돈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왜 그런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60대 후반 오정숙 씨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요가 동호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운동 끝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게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별것 아닌 수다지만 그 시간이 일주일을 버티게 해주는 활력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모임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60대 중반 배영란 씨 때문이었습니다. 배영란 씨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보다 먼저 물어보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 전세 시세가 얼마나 올랐대? 저 집은 아들이 뭐 하길래 차를 바꿨대? 당신네 남편 퇴직금 얼마 받았어? 입만 열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돈이었습니다. 누가 어디 여행 갔다 하면 거기 비행기 값 얼마야? 물어보고, 누가 손주 돌잔치 한다 하면 예식장 대관료 얼마 들었어? 물어보고, 누가 새 가방을 들고 왔다 하면 그거 정품이야? 얼마 준 거야?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를 오로지 통장 잔고와 사는 아파트 평수, 타고 다니는 차 종류로만 평가했습니다. 오정숙 씨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돈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배영란 씨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정수가, 솔직히 너네 남편 연금이 얼마나 되길래 그렇게 소박하게 사니? 그 순간 오정숙 씨 귀가 벌개졌습니다. 남편이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서 받는 연금으로 알뜰하게 사는 게 뭐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채 안 부리고 분수에 맞게 사는 건데 마치 가난한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회원들도 눈치를 보면서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무도 배영란 씨 말에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반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요가 동호회 모임이 즐겁지 않아졌습니다. 배영란 씨 옆에 앉으면 또 무슨 돈 이야기가 튀어나올지, 또 누구 집 재산을 캐물을지 긴장이 되거든요. 운동하러 갔다가 기분만 잡치고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오정숙 씨는 모임에 나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다른 회원들한테 물어보니 나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배영란 씨 때문에 모임 인원이 슬금슬금 줄고 있었던 겁니다. 오정숙 씨가 마지막으로 요가 모임에 나갔던 날 있었던 일입니다. 배영란 씨가 또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너네 딸 시집 보낼 때 예단은 얼마짜리 했어? 요즘 세상에 예단 없이 보내면 시집에서 무시한다던데. 오정숙 씨가 그날은 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란아, 나는 딸이 행복하면 그만이야. 예단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위가 우리 딸 잘 대해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배영란 씨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래, 그것도 맞지 했지만 5분도 안 돼서 또 다른 사람한테 너네 아들 전세금 얼마에 줬어?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병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 이야기가 남을 불편하게 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기한테는 그게 일상 배화인 겁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바꾸려고 에너지를 쏟는 건 벽한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거리를 두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고 돈 이야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심층 면접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일반인에 비해 만성적인 불안과 우울증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내면에 확고한 자아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숫자로 증명되는 외부의 돈에 병적으로 집착하며 불안을 달래려는 발버둥이었던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통장 잔고, 아파트 평수, 차값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는 거예요. 돈 이야기를 하는 순간만큼은 자기가 뭔가 아는 사람, 뭔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돈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사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면의 공허함을 돈이라는 숫자로 채우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당신의 소중한 추억도 따뜻한 마음도 전부 돈의 잣대로 난도질 당하게 됩니다. 여행 갔던 즐거운 기억도 거기 얼마 들었어? 로 변하고 손주의 귀여운 사진도 애들 학원비 많이 들겠다 로 변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들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끝없이 소유하려는 자는 이미 소유당한 자다. 그의 삶은 자유가 아니라 감옥이며 그의 웃음 뒤에는 언제나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
오정숙 씨가 요가 모임을 줄이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전에 같이 다니던 회원 한 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너 안 나오니까 요가 교실이 재미없어. 영란이가 요즘은 나한테도 남편 연금 얼마냐고 물어보더라. 나도 이제 안 나가려고. 외국 그 모임은 배영란 씨 때문에 하나둘 빠져나가면서 거의 해체 수준이 됐습니다. 오정숙 씨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란이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도 불안한 거야. 남편 건강이 안 좋은데 병원비가 걱정되고 노후가 불안하니까 남의 형편을 캐물어서라도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불안의 샌드백이 되어줄 수는 없잖아. 맞는 말입니다. 상대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과 상대의 행동을 감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해는 하되 거리를 두는 것. 그게 나이 들어 배우는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인간관계의 기술입니다. 자식들 결혼 비용, 노후 자금 걱정에 돈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돈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원비는 늘어나고 연금은 부족하고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이런 걱정이 머릿속을 꽉 채우는 날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통장 잔고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당신이 살아온 굴곡진 세월과 지혜는 그 어떤 황금과도 바꿀 수 없는 눈부신 보물입니다.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이 당신의 인생에는 가득 차 있으니까요. 새벽에 자식 이불 덮어주며 밤새 깨어 있었던 그 밤들. 아픈 배우자 간호하면서 같이 밤지 새운 그 시간들. 힘든 친구 옆에서 말없이 앉아주었던 그 순간들. 그것들의 가치는 어떤 통장 잔고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게 당신의 진짜 재산입니다. 8번째,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거머리 같은 지인을 단번에 끊어내는 법.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배신이 아닙니다. 내 호의가 상대한테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60대 후반 서영자 씨 이야기입니다. 서영자 씨는 봉사활동 모임에서 알게 된 동갑내기 류순옥 씨와 5년 넘게 가깝게 지냈습니다. 둘 다 혼자 사는 처지라 외로울 때 서로 전화하고 명절 때 같이 떡국 끓여 먹고 병원 갈 때 같이 가주는 사이였습니다. 서영자 씨한테는 둘도 없는 벗이었습니다. 서영자 씨가 형편이 조금 더 나은 편이라 밥도 자주 사고 차값도 자주 냈습니다. 봉사활동 다녀온 뒤에 함께 밥 먹는 게 즐거웠거든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다 떠는 시간이 서영자 씨한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류순옥 씨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언니, 맨날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해. 내가 다음에 꼭 살게. 서영자 씨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이좋게 나눠 먹는 건데 뭘. 네가 있어서 내가 더 좋은 거야.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류순옥 씨가 더 이상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내가 살게. 또 사라졌습니다. 밥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서영자 씨가 계산하는 게 공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류순옥 씨는 계산대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밥 먹고 일어나면 바로 문 쪽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다음에 갚을게 하던 그 다음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서영자 씨가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준호가, 오늘은 네가 한번 살래? 조심스럽게, 최대한 가볍게 말했습니다. 류순옥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언니가 나보다 형편이 낫잖아. 그깟 밥 한 끼에 뭘 그래. 서영자 씨 가슴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깟 밥 한 끼가 아닙니다. 5년 동안 내가 정성으로 베푼 것들을 그까지라고 치부하는 그 태도가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내가 형편이 낫다고 해서 무한정 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편이 나은 게 죄입니까? 그 뒤로도 류순옥 씨의 요구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언니, 이번에 문화센터 등록비 좀 대신 내줘. 다음에 갚을게. 언니, 나 이번 달 좀 빡빡한데 약값 좀 빌려줘.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이었는데 금액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갚겠다는 말은 항상 하지만 실제로 갚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영자 씨가 결국 봉사 모임 다른 분한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까지 글썽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속 좁은 건가? 친구한테 밥 사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나쁜 사람인 건가?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영자야, 네가 착한 게 죄가 됐어. 그 사람은 네 호의를 자기 권리로 바꿔버린 거야. 네가 나쁜 게 아니라 상대가 너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서영자 씨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이용당하고 있었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그런데 사실 서영자 씨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너무 착했던 겁니다. 서영자 씨한테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류순옥 씨의 그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자기가 베풀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느꼈던 허무함이었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있을까봐 집에 초대해서 떡국 끓여줬던 것. 류순옥 씨 생일에 케이크 사서 깜짝 파티해줬던 것. 류순옥 씨가 허리 아프다고 할 때 병원까지 데려다 줬던 것. 그 모든 진심이 상대한테는 그깟 밥 한 끼 수준이었다니. 그 허무함은 돈으로 환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서영자 씨의 그 진심이 헛된 건 아닙니다. 류순옥 씨한테는 통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서영자 씨 자신은 그 과정에서 더 따뜻한 사람이 됐으니까요. 베풀 자체가 나를 성장시킵니다. 다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계속 주는 건 성장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관계심리학 연구소에서 권리의식, 영어로 엔타이틀먼트라고 하는 심리와 대인관계 파괴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타인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뇌를 분석했더니 감사함을 느끼는 보상회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군가 밥을 사주면 뇌에서 감사함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끼면서 나도 다음에 갚아야지 하는 반응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회로가 고장난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상대의 친절을 자기가 잘나서 받는 마땅한 대우로 착각하는 심각한 인지 왜곡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한테 계속 잘해주면 그 사람의 병적인 이기심이 더욱 강화된다는 겁니다. 내가 베푸는 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줄수록 상대는 더 뻔뻔해지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어야 관계가 성립합니다. 내가 10번을 베풀었는데 상대가 한 번이라도 돌려주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친구 사이라서 정이 있어서 계속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자해입니다. 호의를 권리로 아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완전히 거두어버리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풀기만 하는 자는 결국 착취당하고 받기만 하는 자는 결국 고립된다. 관계의 본질은 주고받음의 균형 위에 서 있다. 정이 많아서 모질게 끊어내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내 마음을 꾹꾹 눌러 참아오셨죠. 혼자 울면서도 그래도 오래 알았는데 하면서 연락을 끊지 못하셨죠. 당신의 그 다정한 마음결은 죄가 없습니다. 절대로 죄가 없어요. 서영자 씨 이야기의 끝은 이렇습니다. 결국 서영자 씨는 류순옥 씨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문자도 아니고 전화도 아니고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춘옥아, 우리가 5년을 알고 지냈지? 나는 네가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요즘 너를 만나고 오면 자꾸 속이 상해. 내가 속 좁은 건지 한참을 고민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건 이 관계가 어딘가 기울어져 있다는 뜻이었어. 나는 네가 믿지 않아. 하지만 나를 지키기 위해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해. 언젠가 우리가 동등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때 다시 만나자. 류순옥 씨한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영자 씨는 처음 며칠은 마음이 쓰렸습니다. 5년 동안 매주 만나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허전하더랍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신기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속이 편해졌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속상할 일이 없어지니까 하루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봉사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밥을 먹으면 번갈아 계산했고 서영자 씨가 커피를 사면 다음에는 자기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아, 이게 정상이구나. 이게 관계구나. 서영자 씨가 그제서야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잘라내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용기입니다. 진짜 사랑과 배려는 언제나 나 자신을 먼저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당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위해 당신의 마음을 소모하지 마세요. 그 마음은 당신을 진짜로 아끼는 사람들에게 써야 합니다. 서영자 씨가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커피를 사면 다음에 꼭 자기가 산다. 내가 안 사도 화내지 않고 자기가 살 때도 표정 하나 안 변한다. 그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이게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주고받는 게 자연스럽고 부담이 없고 개선하지 않아도 저절로 균형이 잡히는 관계. 이런 관계를 만나면 이전에 기울어진 관계가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한 가지 더 강조한 게 있습니다. 나쁜 관계를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관계를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라고요. 독버섯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버섯을 찾는 눈이 있으면 애초에 독버섯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니까요. 돈이라는 건 참 신기한 물건입니다. 지갑을 여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지나온 세월과 인격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나거든요. 오늘 8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온 분들 중 누구 하나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었습니다. 계산할 때 빠지는 윤미경 씨도, 식당에서 소리 지르는 강선희 씨도, 돈 이야기만 하는 배영란 씨도, 호의를 당연하게 받는 류순옥 씨도 다들 자기만의 상처와 불안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상처를 표현하는 방식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미워하지 마시되 거리는 두시라는 겁니다. 이해와 거리두기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바튼 묻은 손으로 조용히 동창들 밥값을 치릅니다. 누군가는 꽁꽁한 손의 어르신한테 1,000원짜리 몇 장을 건넵니다. 누군가는 3만원짜리 수채화 교실에서 인생의 2번째 봄을 맞이합니다. 누군가는 매일 1,000원짜리 호떡 2개로 50년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는 건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입니다. 같은 10,000원이라도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됩니다. 따뜻한 사람은 10,000원으로 사람을 살리고 차가운 사람은 10,000원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반면 누군가는 10년지기한테 막걸리 한 잔 값을 아까워합니다. 누군가는 돈 몇만 원을 내면서 식당 직원의 인격을 짓밟습니다. 누군가는 만나는 사람마다 통장 잔고를 캐묻습니다. 누군가는 친구의 호의를 자기 권리로 바꿔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결국 각자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좋은 거울을 곁에 두면 자신도 맑아지고 나쁜 거울을 곁에 두면 자신도 흐려진다. 오늘 말씀드린 8가지 돈의 습관을 다시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돈을 무기 삼아 남을 상처 주고 받기만 하고 입만 열면 돈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마음의 문을 조용히 닫아주십시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베풀었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먼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고 배우자에게 다정하며 나이 들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맑은 사람들을 곁에 두십시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쌓이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어떤 황금보다 빛날 겁니다. 나이 60이 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불필요한 인연들을 걸러내고 진짜 내 사람들과 깊은 눈빛을 나누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진짜 빛나는 건 통장 잔고가 늘어날 때가 아니라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를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곁에 좋은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이다. 남은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 좋은 사람들과의 따뜻한 웃음으로만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정 지키느라, 세상 풍파 견디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당신이 베풀었던 수많은 호의들, 참아왔던 수많은 서러움들,
그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시간 자체가 이미 눈부신 것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쓰던 그 따뜻한 마음을 당신 자신한테도 조금 써주세요.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니까요. 앞으로도 충분히 빛날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습니까? 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오늘 당장 그 사람한테 연락해보세요.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반대로 내 곁에서 치워야 할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거리를 두세요. 한꺼번에 끊을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나를 위한 빈자리를 만들면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불행을 피하는데 더 능숙하다.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에게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겁니다. 그 한 발짝의 용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이 장을 쓸 것인지 그 선택이 나머지 모든 페이지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듣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니까요. 이제 두 번째 걸음을 내딛어 주세요. 당신의 남은 모든 날들이 오늘보다 더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어르신의 지혜에서 마음의 위로가 되는 편안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